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 80주년 광명성절을 맞아 이례적으로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에서 공식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광명성절을 즈음한 북한의 열병식이나 무력 시위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축 분위기를 띄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새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대북 관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부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를 대비하는 행보인지 이슈엔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두산 인근에 위치한 양강도 삼지연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 위로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다채로운 얼음 조각상 주변은 불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주민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영하 30도 날씨에 중무장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 백두산의 뚜락이 거룩한 생애의 초자국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고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광명성절 공식 행사는 이례적으로 평양이 아닌 삼지연시 야외에서 열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당 정군의 고위 간부들도 행사에 총출동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이 조선은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야만 살고 백두의 붉은 기 아래에서만 강해지고 부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대동해 이른바 백두혈통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제 출생지는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백두산 일대 삼지연의 미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지연시 자체가 김정은이 들어서서 이 시를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된 모범 사례로 얘기를 하고 하나 이것은 김정은의 업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 결국 백두혈통으로 내려오는 만경대 가문의 상징성이 있는 삼지연시, 그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이번에 삼지연시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 전역에선 광명성절을 즈음해 각종 공연과 경연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체육 경기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대형 행사도 재개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얼굴을 새긴 기념주화도 발행됐습니다. 순금과 순은으로 제작된 기념주화에는 김정일 위원장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1942라는 숫자 등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 관심사는 코로나로 힘든 북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인 삶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김정은 위원장이 99.9%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과 경제적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축제를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 광명성절 기념행사에서도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때 준비 동향이 포착됐던 열병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5일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4대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광명성절을 맞아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고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면 북한이 무력 시위를 재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새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무력 시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Clear to all of us that the DPRK is in a phase of provocation. We condemn the recent missile launches,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다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과의 관여를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하와이 회담 직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 측에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경청했다면서도 대북 관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현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나 공개 입장 표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선 정상 차원의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발신하는 대화의 가장 높은 수준은 혹은 제이크 설리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수준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코로나19 백신을 받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백신과 치료제는 여전히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내부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북한의 향후 행보입니다. 다음 달 9일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모라토리엄 해제를 북한이 공언한 만큼 ICBM 미사일 테스트라든가 더 나가면 핵실험까지도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한국 정부에 누가 집권하느냐가 또 굉장히 또 북한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취임 전후로 해서 굉장한 구두로서 메시지를 강하게 내hun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 도발을 계속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광명성절을 맞아 김정일 위원장 시대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재조명하는 화보집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북중 화물열차 운행에 이어 최근 러시아와의 교역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서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국문 출판사가 지난 15일 발간한 화보집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4차례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사진들이 약 240쪽에 걸쳐 빼곡하게 실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취임 2개월 만에 평양을 방문한 사진. 이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장장 24일에 걸쳐 모스크바로 간 여정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선물과 각종 메달, 훈장 70여 점 사진도 화보집을 장식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임천일 부상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양측은 북러 관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북한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략적 협조를 언급한 만큼 북러 교역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어떻게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고강도 도발을 할 때 이것은 유엔에서
결의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건 또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아 별도의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에만 집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원산 제염소에서 새해 첫 소금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전에선 특이하게도 땅속 지하수를 퍼올려 소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하 초염수라고 불리는 신기한 물인데 바닷물이 섞여 있어서 북한의 10대 발명품으로까지 지정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넓은 염전에 하얀 소금 가루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해 바다와 가까운 원산 제염소에서 올해 첫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선진적인 소금 생산 방법인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시험 생산을 도입했고 이 염전에선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 흐르는 지하 초염수를 퍼올려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바닷물이 증발됐다가 농축되는 과정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일반 염전보다 3배 정도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염전 면적을 절반 이상 줄이고 생산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지하 초염수는 2010년 북한에서 처음 채취된 이후 10대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하 초염수를 일시적으로 얼리는 얼군법으로 염분을 높이고 있는데요. 12월과 1월에 염도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증발지들에서 얼군법에 의한 짠물 생산 방법으로 많은 짠물을 생산해서 예비 조수들에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최근 조선중앙TV는 소금을 생산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바닷물에서 소금 성분을 걸러내는 이온 교환막을 활용하면 염전 면적은 10분의 1로 생산 기간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북한 매체는 선전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걸러져 음식 맛을 더 좋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소금으로 남새와 물고기를 조리고 여러 가지 족갈품과 장을 만들어 식료품을 값싸게 오래 보관하면서 먹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는가 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닷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소금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심각한 소금 부족을 겪으면서 소금값이 급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창시절 일기장에 얽힌 추억 하나쯤 다들 있으실 텐데요. 북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한테 일기 쓰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부모가 직접 자녀들의 지능 개발을 위해서 일기장을 검사한다는 건데요. 북한 어린이들 여기에 불만은 없을까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별을 하나하나 색칠하는 북한 어린이. 일기 쓴 날을 표시해보니 빈칸 몇 개가 보이는데요.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기장이 평범하게 되면 피곤해하고 손이 잘 가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요즘 일기장들은 어린이들이 일기 쓰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 속지를 다채롭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쓴 일기를 보고 선생님과 부모님이 직접 도움말도 달아준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가족들 생일을 표시하는 달력도 일기장에 들어 있습니다. 학습 과목들이 쭉 나열된 이건 뭘까요? 제가 지난 시기 그 자연이를 키우면서 이런 수학이나 주산, 이런 음악 공부에는 그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하루 저녁에 그 자연이 일기장을 보다가 그 동그라미를 친 그 두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어린이 스스로 가장 흥미있는 과목을 표시하도록 한 건데요.
학부모는 이걸 보고 자녀의 성격이나 취미, 희망사항까지 모두 알아낼 수 있다고 북한 매체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일기장엔 학교에 지각했는지까지 적도록 돼 있는데요. 학교에 지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각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보는 모습을 보니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린이가 일기를 쓰면서 훌륭한 품성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언어 능력이 높아지고 지능 개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부모가 직접 검사를 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일기장. 나는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이 일기장에 나의 소원, 나의 꿈을 하나둘 그려나갑니다. 나의 제일 딱 친구 일기장을 나는 사랑합니다. 북한에서 일기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하루를 돌아보는 목적보다도 교육과 통제 수단으로 더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또 만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완공된 만세대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공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북한은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회를 여는 등 건설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북한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가 어떤 식으로 체제 선전에 활용되고 있는지 클로저 북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평양 화성지구 만세대 산림집 건설 착공식에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집결했다. 실세로 떠오른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 총리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카키색 야상의 검은 선글라스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 김정은 위원장. 조검도를 바라보고 착공식 현장을 두루 살피더니 연신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은퇴주의! 발포! 착공을 날리는 발파음과 함께 연단으로 나선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금의 조건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면서 산림집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 시민들의 산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송신 송화지구의 산림집 만세대 공개도 예고했다. 이제 다가오는 태양절에는 수많은 수도 시민들이 새 거리에 새 집들에 입사하는 기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상세히 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용성을 우러르면서 정말이지 오로지 인민밖에 모르시는 그 숭고한 뜻 앞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청비서 동지는 인민을 위해 또 하는 고생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오보이십니다. 9년 만에 건설 부문 일꾼 강습회까지 열며 건설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북한. 왜 북한은 대규모 건설에 집착하는 것일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일찌감치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건축물 공사와 도시 개발을 정치 사회적 이념으로 연결시키고 지도자의 업적으로 선전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재건에 집중했다. 어떻게 하면 이 폐허 후에 하루빨리 공장을 다시 일도 세우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용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겠는가? 당시 북한은 주택 대량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다. 그 결과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북한의 대도시에 대거 들어서게 된다. 주거의 표준화나 대량 생산 같은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도입이 돼서 실제로 많은 북한의 대도시들의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김일성 시대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요. 건축예술론이란 책까지 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색다른 도시 계획을 주도했다. 평양 외곽에 우리의 신도시 개발과 비슷한 대규모 거리를 조성한 것이다. 천리마 거리, 낙원 거리들이 연이어 짧은 기간에 웅장 화려하게 일자섰으니 일찍이 없었던 일대 융성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건설 사업도 대거 중단됐고 주택 부족 현상은 심화됐다. 북한의 건축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는다. 평양의 스카이라인까지 바꿔놓은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대거 들어선 것이다. 김 위원장 집권 첫 해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 창전거리. 45층 베란다에서 웅장 화려하게 전변된 창전거리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었습니다. 53층 주상복합 아파트 은하로 대표되는 미래과학자 거리와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아 조성된 여명거리까지. 특히 여명거리는 유례없는 속도전식 건설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70층 초가층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1층 컬조를 세우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2층 컬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거 공간과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대규모 복합단지도 눈길을 끌었는데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물의 사명도 모두 인민을 위한 데 있는 것만큼 인민들의 편의와 여구가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강조했던 게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나오지 않았던 구호죠. 사회주의 문명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명국가가 뭐냐? 그 주민들이 아주 일반 주민들이 이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제 맛보게 하겠다. 건축 전문가들은 북한 건축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살림집들을 살펴보면 북한 사회의 변화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평면적으로 봐도 이제 과거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 살림방이라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거실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이 거실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북한 아파트에서 거실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개인이나 가족보다 사회적 집단 생활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만큼 주택에서 가족 공동 공간은 철저히 배제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한국의 현대식 아파트와 내부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다. 훈남당 공부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더 안 했구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실이 집안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 식사를 하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졌다. 이를 두고 한류 등 외부 문화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의 심리를 당국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건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케이스가 지금 연구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아파트와는 다른, 일본과도 다른, 그렇지만 한국의 아파트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북한의 아파트도 진화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 당국이 대규모 건설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 자력 갱생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화성지구 만세대 착공식 연설에서 대규모 건설을 통해 결속하고 대외 압박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우리의 활기찬 전진과 발전이 엄연한 실물로 입증되고 이는 그대로 적대 세력들에게 내리는 철수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전술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대규모 거리를 조성하고 산림집을 조성하고 농촌을 건설하고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이 제재는 효과가 없다.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에 삼지연을 집중 조명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설 정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0년 평양에만 집중되었던 현대식 건설 사업들. 삼지연은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농촌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치적인 셈이다. 우리가 특별히 긍지감을 가지고 총하게 되는 성과는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그 정치적, 전략적 의의가 대단히 큰 삼지연 식구리기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장기화와 국경 봉쇄로 향후 북한의 대규모 공사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력 갱생을 외치며 자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 공사에선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 평양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105층짜리 유경 호텔도 30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건축은 그 사회주의 이념을 사람들에게 내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이라는 것이 기술적 분야에서의 어떤 그 세계적 수준이 아니고 어떤 건설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상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30년 안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세계가 선망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도전을 강조하는 건설 정치로는 주민들의 질적인 생활 환경까지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 하구에 있는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데요. 강 건너 북한 땅과 마주보고 있어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네, 강화도에는 6.25 전쟁 때 피난을 온 실향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최은 리포터, 강화도 토박이인 주민들과 실향민들 사이에 갈등을 그린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고요? 네, 강화도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두 노인이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이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이 시골 마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연극 대본을 그 강화도 출신 그 작가가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연극의 제목처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다투면서 살아온 두 주인공은 결국 화해를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연극 무대로 가보시죠.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 커다란 무대 위에서 수많은 제작진들이 공연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세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파출소 벽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극 황해,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연 준비 현장입니다. 만이산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화도면이 연극의 배경인데요. 6.25 전쟁 당시 한강 건너편 황해도에서 강화도로 피난 온 사람들과 섬 토박이들 간의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강화도에는 그런 갈등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강화도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적도 많아요. 강화도로 내려온 것도 많고. 제가 살던 바로 옆이 저기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분이 사셨어요. 배우들도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원로 배우들에게 이번 연극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북한에 저희 형님과 누님과 어머니를 두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북에다 두고 온 자식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애착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젊은 배우들은 간접적으로나마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이번 연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북에 계신 가족을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시는 씬에서는 사실 저희가 다 같이 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의 관객으로서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연극 황해는 작은 섬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빗대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배우들은 절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30여 명의 배우가 연극에 참여했는데요.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좀 고민도 많이 되고요. 그런 걸 또 어떻게 제 색깔대로 푼 거에 대해서 이제 연출님한테 코멘트를 받고 또 그걸 같이 또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북한 사투리를 쓰는 중년 이장 역할의 전용균 씨. 이절치는 이북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리고 형님은 철저하게 강화도 사투리를 쓰고. 그러니까 그 사투리가 서로 대비되는 것 또한 남과 북이다라는 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나로 선장이 나갔다 이런 사투리가 아직 20대 중반인 용균 씨는 처음 접해보는 북한 억양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끝마디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그게 좋겠네, 이것 또한 뭐 그거이 좋겠네. 같은 말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라는 게 좀 대사를 풀어 나갔을 때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래요. 잠시 후면 이곳에서 공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과 이 광화도 톱박이 주민들 간의 오랜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텅 빈 객석이 관객들로 하나둘 채워지고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주인공들도 무대에 오르는데요. 인민군의 총격으로 부모님을 잃은 강화도 토박이 윤인상. 그리고 황해도에서 피난을 온 황인도는 수십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너 여기에 내려오지 말라 했지? 그런데 니들은 왜 자꾸 여기 들어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거야? 세금 꼬박꼬박 내디, 마을 발전 기금도 따박따박 내디. 어디 뻔뻔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을 사람들 다 죽여놓고 배가 죽었어? 나도 피해자야. 시간이 갈수록 두 노인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가는데요. 결국 동네 파출소까지 가서도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럼 여기 이 빨갱이 새끼들이 잘했다는 게? 뭐만 보면 빨갱이야.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빨갱이야, 빨갱이는? 아니 가시라고. 가세요. 결국 마을 주민들이 나서 두 노인을 화해시키기로 하는데요. 두 마을은 거의 반백년이 넘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항상 언제 터질 줄 모르는 폭탄처럼 지냈었죠. 황인도의 딸과 윤인상의 아들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둘 사이에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봐서라도 제발 싸움 그만해 주세요. 네? 아버님, 저 소희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두 노인은 서로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 저승에서 만나 화해를 하며 연극은 끝을 맺게 됩니다. 평생을 원수로 산 두 노인의 극적인 화해에 나이가 지긋한 관람객들의 가슴도 먹먹해집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신호주 옆에 박천 출신이에요. 결국 이산가족을 찾기를 못하고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항상 그때를 생각하시고 눈물 짓는 걸 지금도 생각해요. 유품이라도 서로가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극에서 다룬 갈등은 강화도 출신 작가의 경험을 모티브로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북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극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연극이나 어떤 이런 걸로 북한에 있는 실제 배우들과 저희 남한의 배우들이 이렇게 만나서 공연하는 것도 이렇게 자꾸 공연이 시도가 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무대 위에서 펼쳐진 이야기처럼 남과 북의 갈등도 언젠가는 봉합될 수 있기를. 전쟁에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6일 첫 공식 일정으로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최정문 외교부 2차관을 잇따라 만나 남북 간 주요 인도주의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7일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를 만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가 광명성절 기념 수중발레 공연을 중계했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북의 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